안녕하세요. 조유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20대 국회가 이제 마무리돼가는 이 시점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여전히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상정은 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150일 만에 국회가 드디어 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이야기는 순위가 한참 뒤로 밀리면서 안건을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회의가 마쳐졌습니다. 이번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지 못한 채 또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9년째 표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다른 금융선진국들을 다 가지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이 법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로 또 몇 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금융소비자 네트워크나 소비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키코 사태가 있었죠. 현재까지도 완전하게 이 사태에 대한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는 DLS라고 해서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상품,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손실이 60%까지 지금 발생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대부분이 다 불안전 판매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2010년에 제정하려고 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그 당시에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아마 우리 키코 사태, DLS 사태 예방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금 시점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이번에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법안인데요. 사실 여러 개 쟁점 중에 몇 가지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논의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 있는데 이 막바지 몇 개 안 되는 항목들에 걸려서 제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번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전 세계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굉장히 강력한 제도와 법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전 세계가 했던 시도들을 본다면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를 만들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조직하는 것을 대부분 다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OECD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상위 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천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2012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도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최초 제정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 보호 상위 원칙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체계, 규제체계를 명확하게 갖춰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가이드라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그 첫 번째 단계도 가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난 10년 동안에 크고 작은 금융의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법체계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금융감독기구의 역할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가 이제 두 번째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를 체계화하는 것, 그리고 공시의 투명성을 높여라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금융교육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투자, 또 기업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금융서비스의 그 공급자와 중개인, 예를 들면 보험에서 보험을 중간에 판매한다든지 이런 중개인의 책임 있는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금융소비자의 자산에 대한 보호,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것, 또 민원 처리나 피해 구제의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 그리고 기업 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금융기업이 스스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10가지의 가이드라인을 OECD가 2012년에 발표를 하고요. 이걸 근간으로 해서 많은 금융선진국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체계를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의 예를 좀 들어보면요.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설치를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법제화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2010년에 제정된 도트 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2018년 5월에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법 개정이 한 번 더 있었고요. 이 도트 프랭크법에는 독립적인 소비자 보호 기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를 기업의 또는 산업의 성장 발전과 건전성을 감독하는 그런 기능과
소비자 보호를 하는 기능을 완전히 구분해서 서로 간의 견제와 독립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금융교육하고 분쟁 해결에 관한 사후의 피해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이것을 강화하는 것을 이제 2010년부터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청이 있었는데 기존에 금융감독청에서는 건전성 업무하고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는 그런 조직이었는데요. 여기에서 금융서비스법을 2012년에 제정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쟁 해결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요. 그 분쟁 해결을 위해서 금융 옴부즈맨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 체계를 만들었고 조직도 구분해서 체계를 다시 정비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대표해서 이런 변화들의 핵심을 놓고 보면 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큰 틀에서의 내용들과 더불어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금융 피해 구제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그 방식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다양화하고 선진화하고 강력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 법적인 체계들을 정비했다. 이렇게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 분쟁 해결을 주로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기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또는 산업의 육성,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은 금융위원회가 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역할들은 다른 나라처럼 독립된 기구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기구를 별도로 조직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민 소비자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기업이라든가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는 통합해서 있는 게 차라리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10년에 발의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사실 독립된 기구의 부분이 법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워낙 컸고 금융감독원의 반발이나 기업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이번에 발의된 법은 2017년에 발의된 건데요. 그 법에서는 기구 문제는 다 빼고 실제로 발생하는 소비자,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영업 그 행위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교육,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을 법에 새롭게 정비해서 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5개 법이 올라가 있는데 정부 입법안이 하나 있고 각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 입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그중에 이제 정부 입법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영업행위에 있어서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합성의 원칙,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 그리고 설명의 의무, 그리고 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 또 부당 권유의 금지, 그리고 광고의 규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6가지 그 영업 행위와 관련된 주수사항을 법에서 명확히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중에 적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적합성의 원칙은 그동안 상품의 범위가 투자형 상품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보호법,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소비자보호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여타 상품에도 전부 다 적합성의 원칙, 그러니까 적절한 상품을 기획하고 구성하도록 하는 이 법이 이제 의무화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설명의 의무 부분인데 현재도 설명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부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주로 제조사에게 그 설명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판매자 중간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도 설명의 의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들을 법적으로 이제 강제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광고 규제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 금융소비자 네트워크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게 대부업의 광고 반대 캠페인을 시작으로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013년에 대부업 광고를 보면 뭐 전화 한 통 하면 뭐 100만 원, 150만 원 바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광고들을 엄청나게 쏟아내면서 그 어린아이조차도 자연스럽게 그 광고성을 따라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의 광고를
여러 가지 공중파를 통해서 또는 케이블이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쏟아냈거든요. 그러면서 뭐 잠깐 돈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소액을 그냥 자유롭게 대출받아서 활용하는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일반화시킨 그런 광고 캠페인들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근데 결국 그게 좀 쌓이다 보면 결국 빚으로 남게 되고 나중에는 액수가 커지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빚을 갚아나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광고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 시간이라든가 방식에 제한을 두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고, 특히 이제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광고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을 엄격하게 두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하면서 금융소비자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금융상품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광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업행위의 규제 내용에다가 또 하나 추가를 했다면 소비자 보호 구제 조치를 좀 강화한 부분인데요. 분쟁 조정 시의 소액 사건의 특례나 소송 중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분쟁이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소비자는 일단 그 금융회사가 소송을 딱 제기해가지고 갑자기 뭐 법원에서 뭐가 날라오고 이러면은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다툼을 중지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한번 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소송들을 금지하는 것을 법제에 넣고요. 입증 책임의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상품의 결함이라든가 또는 너무나 고위험 상품을 불안전하게 판매하는 이런 문제를 소비자가 그 책임을 이렇게 다 입증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소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어디서 패소를 하게 되냐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소비자들이 그걸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되어 있는 입증 책임이 기업이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이런 것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입증 책임의 전환, 그다음에 손해배상의 추정, 그리고 미유법 계약의 경우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또 하나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은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물건을 사면 7일 이내에 내가 이 물건을 구매한 것 자체를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그 청약철회권을 온라인 전자상거래라든가 일부 거래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상품에서도 내가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또 숙고하지 못하고 거래에 동의를 했을 경우에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완전히 없던 상태로, 그러니까 위약금이라든가 뭐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청약을 완전히 철회하는 상태, 백지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약철회권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면서 조직에 대한 부분은 일부 빠져 있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이 원했던 많은 내용들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법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좀 있긴 한데요.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들어가기를 이제 원했는데 그 부분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집단소송의 경우, 그러니까 동일한 피해를 많은 사람들이 입었을 경우에 이 소송을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하고 그 소송의 결과를 피해를 동일하게 입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이 바로 그 집단소송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개별 소송을 한 대 묶어서 많은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하면 우리가 이걸 집단소송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집단소송은 그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를 대표해서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의 결과가 그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집단소송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소송제 도입을 굉장히 강력하게 희망했는데 정부 입법에서는 이 부분은 좀 빠져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법이 발전해 가면 또 금융소비자 보호의 정책들이 더 성장해 가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더 법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내년 4월이면은 총선이고요.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9년 동안 표류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대 국회 안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뭐 몇 달 남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이 국회, 20대 국회에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국민들을 위한, 소비자를 위한 이런 법안들은 사실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워낙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가 많아서
정말 중요한 이런 우리 생활과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같은 것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 몇 달 남은 기간 동안에 국회가 제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해서는 양 당이 서로 긍정적인 합의를 하고,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는 시장인데, 지금처럼 다양한 기술이 발달해가고 뭐 핀테크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해가는 이 시점에 금융 소비자들이 얼토당토하는 피해를 입게 되면서 금융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투자도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금융 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엉뚱한 다른 방식의 투자처나 또는 뭐 자기의 노후자금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소비자를 보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고 보다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또 기업이 건전성이라든가 또 뭐 수익성만 쫓아갈 게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것을 대등한 관점에서 체계를 갖고 투자하고 또 인력도 배치하고 또 리더십도 그에 맞는 그 위치를 갖도록 하는 뭐 이런 노력들이 기업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반드시 이번에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출발점일 뿐이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전부 다 검색을 좀 해보시고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누가 관여하고 있는지, 정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누가 있는지, 관여되신 분이 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꼭 통과되게 해달라고 한번 문자도 남겨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